면허도 없는 알바가 사람 목을 칼로 찔렀어요. 시장 한복판 정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우리는 119 부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먼저 건드렸잖아요. 오창훈이 거들며 다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됐습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선고에 다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는데 하루 만에 범죄자가 된 거였죠.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연이 왜 병원을 떠났는지, 그 손놀림이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재래시장 끝자락, 낡은 천막 아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연히 오뎅 국물을 젓는 손길은 지친 듯 느렸지만 순대를 써는 칼질만큼은 정확했죠. 오늘도 손님은 뜸했습니다. 장사를 접을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한 뒤 다연은 시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앞 형광등이 꺼졌는지, 떡집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겼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죠. 남의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이 상가 건물을 청소하는 알바를 하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가로등마저 성긴 어둠뿐이었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알림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연체 안내였거든요. 3년째 누워 계신 엄마의 병원비, 밀린 월세, 다음 달 카드 대금까지 숫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에서 으앙하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다연히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린아이가 넘어져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할 뿐이었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다연은 재빨리 응급키트를 들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소독약으로 깨끗이 닦아낸 뒤 거즈로 지혈을 시작했죠.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이마 쪽이라 피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처는 깊지 않아요. 그래도 병원은 꼭 가보셔야 해요. 머리 쪽이거든요. 차분한 설명에 아이 엄마는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건물 모퉁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상가 건물주 정만수였습니다. 쯧쯧, 간호사라도 된 줄 아나. 청소 알바 주제에 괜히 설치네. 정만수는 비웃음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연이 그저 주제넘은 알바생일 뿐이었죠. 다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는 병원비 독촉 문자가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인천 재래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곳곳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었죠. 시장 대축제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는 행사였거든요. 개막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니 건물 전체가 부산해졌습니다. 다연은 늘 그랬듯 청소 도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죠. 가스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희미했는데 지하로 갈수록 진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고 재빨리 올라왔죠. 핸드폰을 꺼내 정만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새벽이라 받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신호음 몇 번 만에 연결되었죠. 사장님, 지금 건물 지하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요. 점검 한번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만수의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죠.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야? 그리고 행사가 코앞인데 무슨 점검? 점검 들어오면 개막식 취소되는 거 알아?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건데? 하지만 사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됐어. 알바면 알바답게 청소나 해.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다현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죠.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오래된 배관은 이미 녹이 슬어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가스 차단 밸브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지만 냄새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죠. 아침이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죠. 다현 씨, 오늘 유난히 일찍 나왔네요. 사장님, 혹시 지하에서 가스 냄새 안 나세요? 박 사장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원래 이 건물 겨울마다 냄새 좀 났어요. 난방 때문인가 봐요. 괜찮아. 그러니까 20년 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다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지하 계단 쪽을 돌아봤죠. 냄새는 여전했고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축제 준비팀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무대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누구도 가스 냄새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현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통화 중이라며 손사래를 쳤죠. 저녁이 되어 포장마차 준비를 하면서도 다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순대를 썰어주면서도 오뎅을 건져주면서도 계속 건물 쪽을 돌아봤죠. 불 꺼진 지하 입구가 마치 검은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현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지하 입구 앞에 섰죠. 여전히 가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인천 재래시장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색색의 풍선이 거리를 수놓았고 새 시작, 새 미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펄럭였죠. 방송차가 들어서자 상인들은 들뜬 표정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홍보를 겸한 정만수의 정치쇼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잔치 분위기였거든요. 무대 위에 오른 정만수는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형 건설사 회장인 김영철이 서 있었죠. 이번 재개발의 실질적인 스폰서였습니다. 지역 방송 카메라가 두 사람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죠. 우리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던 그때였습니다. 쾅! 상가 건물 지하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모두 멈칫했죠. 하지만 곧이어 검은 연기가 지하 입구로 치솟아 오르자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이야, 폭발이야.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죠. 5층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고등학생들도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연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죠. 머리를 세게 부딪힌 학생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대 바로 앞에 있던 김영철 회장이 갑자기 연기를 들이마시고 기침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사례가 든 줄 알았죠. 그런데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기 시작했죠. 119, 누가 119 좀 불러요.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정만수도 당황해서 회장의 등을 두드릴 뿐이었죠. 그때 인파를 헤치고 다연이 뛰어들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걸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다연은 재빨리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일회용 비닐호스와 두꺼운 빨대,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움켜쥐었죠. 다시 회장에게 돌아온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목 주변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상 연고를 찾는 손길이 정확하고 빨랐죠.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알바가 사람 목을 왜 만져? 당장 손 떼지 못해? 하지만 다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장의 호흡 상태만 보였죠. 기도가 부어올라 막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었습니다. 미쳤어? 칼을 왜 들어? 정만수가 다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소독용 소주를 칼날에 붓고 회장의 목 아래쪽을 정확히 짚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죠.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처럼 침착했습니다. 작은 절개를 만들고 빨대를 삽입하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죠. 몇 초 후 회장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정만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죠. 알바 주제에 자신의 중요한 순간을 망친 것처럼 보였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회장을 옮기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다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상황이 정리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축제는 취소되었고 방송 차량도 철수했죠. 상인들은 수군거리며 다연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너무 위험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죠. 해가 저물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연은 홀로 포장마차를 정리했죠. 손에는 아직도 회장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로 정만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을 겁니다. 청소 일자리도 포장마차 자리도 위태로워졌죠.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김영철 회장을 싣고 병원으로 향한 구급차였죠. 시장 광장에는 아직도 연기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연을 향한 감탄의 눈빛이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물 관리인 오창훈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면허도 없는 알바가 사람 목을 칼로 찔렀어요. 오창훈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119 부르라고 했는데 저 여자가 먼저 건드렸잖아요.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는 영웅처럼 보였던 다연이 갑자기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정만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배관과 안전 점검 소홀 문제를 덮기 위한 작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다연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 2명과 시청 공무원이 시장으로 들어왔죠. 그들은 곧바로 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다연 씨죠? 어제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김영철 회장님께 응급조치를 하셨다고요? 네, 기도가 막혀서 급했거든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사 면허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어요.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라니요.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가 된 거였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떠났죠. 소식은 금세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포장마차 근처를 지나가며 속닥거렸죠. 어제는 덕분에 살았다더니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네. 그래도 칼로 목을 찌른 건 좀 무서웠어. 진짜 의사도 아닌데 말이야. 알바 주제에 너무 나댄 거 아니야? 다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닌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손님들도 뜸해졌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아저씨들도 발길을 돌렸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이었죠. 보호자님, 이번 달까지 밀린 병원비 정리 안 되시면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석 달째예요. 더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경찰 조사,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자리.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어제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저녁이 되어도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홀로 앉아있던 다연은 결국 눈물을 쏟았죠. 서러움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 다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 하나 없는 까만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죠. 다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손길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내일은 뭔가 달라질 겁니다. 아니,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김다연 씨, 과거에 간호사셨다면서요? 왜 병원 그만두셨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다연의 시선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연은 당시 29, 젊은 수간호사 후보 1순위였죠.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맥 주사 한 번의 성공률이 거의 100%였고 응급 상황에서의 판단력도 뛰어났죠. 환자들은 그녀를 천사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고 흉부 외상이 심각했죠.
응급의학과 과장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장의 몸에서 진한 술 냄새가 났거든요. 손놀림도 평소와 달랐죠. 과장이 혈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출혈이 시작되었죠. 다현은 즉시 지혈제를 준비했지만 과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했죠. 결국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병원장과 과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죠. 김 간호사가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약물을 잘못 넣은 걸로 합시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현은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엄마 요양병원 기록 있죠? 우리 재단 병원이던데. 협조 안 하면 당장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엄마는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죠. 병원을 옮기면 살 수 없을 상태였습니다. 다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거짓 진술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업무 과실 간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간호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더는 병원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도 과실 기록이 있는 간호사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재래시장 구석에 포장마차를 열었죠. 새벽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다시는 의료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누군가 다치면 자연스럽게 달려갔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다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죠.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죠.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선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폭발 사건 이후 사흘째, 인천 재래시장은 두 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대집 앞에선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죠. 다현이 아니었으면 김 회장 죽었을 거야. 구급차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데. 맞은편 철물점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칼로 목을 찌른 건 너무했지. 자격증도 없는데 말이야. 그 시각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회장이 의식을 회복한 거였죠. 곁을 지키던 손녀 김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주치의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죠. 현장에서 누군가 기관절개를 했더군요. 그 호스를 꽂아놔서 뇌에 산소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아니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김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린 건 그 포장마차 아주머니였다는 것을요. 한편 시장 떡집에선 80 넘은 박 할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고문이자 시장에서 40년째 장사하는 터줏대감이었죠. 그때 옆 가게에서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가스 냄새 난다는 신고 기록? 그건 벌써 지워버렸지. 이어서 오창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알바 하나만 잡으면 우리 쪽은 깨끗해. 무자격 의료행위로 몰면 끝이야. 박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폭발 당일 영상이었죠. 화면엔 지하실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와 사람들에게 대피를 외치는 모습도 찍혀 있었죠. 이런 나쁜 놈들. 박 할머니는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건 꼭 밝혀야 할 진실이었죠. 같은 시각 소방서에선 구급대장 최준호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동기와 통화 중이었죠. 준호야, 그때 환자 데려온 거 말이야. 현장에서 기관절개 한 사람, 완전 프로 수준이더라. 절개 위치도 정확하고 호스 삽입 각도도 완벽했어. 최준호가 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현장에서 봤는데 그 알바 아주머니 동작이 완전 프로였어. 의료진 출신 같던데. 다음 날 오후 뜻밖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김서연이 시장을 찾아온 거였죠. 떡집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겁니다. 박 할머니는 서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라. 누가 먼저 사람들을 구했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나와 있어. 서연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최준호 구급대장도 떡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구급활동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건 분명 전문적인 응급처치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목적은 같았죠. 다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만수 건물주가 모든 걸 덮으려 하고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으니 직접 증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법무팀도 움직일 거예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나쁜 짓은 처음 봐. 우리가 나서야지. 최준호도 동의했죠. 무자격이든 뭐든 생명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증언하겠습니다.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와 오창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쳐놓은 거짓의 그물이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맬 거라는 것을요. 시장 한구석 사무실에서 정만수가 득에양양하게 웃고 있을 때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던 가스 폭발 사건이 예상외로 커지고 있었죠. 김영철 회장의 가족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지역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폭발 책임자 수사 촉구, 시민 안전 위협한 건물주 처벌해야. 신문 헤드라인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더는 묵과할 수 없었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떡집 박 할머니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화면엔 폭발 직전 지하에서 새어나온 연기와 다연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선명했죠. 두 번째는 가스 회사의 점검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19 신고센터에 남아있던 통화 녹취록이었죠. 폭발 3일 전 다연이 가스 냄새를 신고한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인천 재래시장 상가 건물인데요. 지하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요. 점검 좀 부탁드려요.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만수의 사무실과 오창훈의 작업장이 뒤집어졌죠. 서류 더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스배관은 10년 전에 교체했어야 할 상태였습니다. 오창훈은 정식업체 대신 값싼 자재와 불법 용접으로 땜질만 해놓았죠. 정만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려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다연의 신고 이후에도 행사 끝나고 고치자며 무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죠. 한편 대한이사협회에서 파견된 전문의들이 다연의 응급조치를 감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기관절개 위치가 정확했고 호스 삽입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모범 사례입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김영철 회장은 뇌사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두 달 후 법원 302호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시장 상인들로 가득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만수, 오창훈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업무상 중과실치상, 안전관리 소홀, 증거인멸 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정만수에게 징역 3년, 오창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창훈은 고개를 떨구었죠.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김다연 씨의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긴급 피난 상황에서 취한 정당한 구호 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죠. 오히려 김다연 씨의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인명구조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방청석 맨 뒤에 휠체어를 탄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연의 어머니였죠. 3년 만에 의식을 회복해 이제 막 병원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영웅으로 불리는 걸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다연이가, 우리 딸이. 법정을 나서는 다연에게 시장 상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순대집 아저씨가 먼저 말했죠. 다연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덕분에 회장님도 살고 진실도 밝혀졌네요. 떡집 박 할머니도 다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네. 포장마차도 계속하고 우리 시장에 계속 있어줘요. 다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죠. 엄마를 모시고 법원을 나서는 길,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정만수가 구속 수감되면서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주인은 안전 점검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저녁이 되자 다연은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손님들이 북적였죠.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라봤죠. 회장의 손녀 김서연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완쾌되시면 직접 인사드리러 오신대요. 다연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는 충분히 행복했죠.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1년 후 인천 재래시장 봄이었습니다. 순대집과 떡집 사이 예전엔 빈 점포였던 곳에 새 간판이 걸렸죠. 다정 건강센터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철 회장 가족이 사고를 계기로 시장 상인들을 위해 만든 무료 진료소였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다연이 혈압계를 들고 있었죠. 앞에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팔을 걷어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혈압약은 꼭 아침 식후에 드셔야 해요. 깜빡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우리 간호사님. 덕분에 요즘 몸이 좋아졌어. 다연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불안하고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센터에는 하루 종일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체크하고 간단한 상처 치료도 받았죠.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여성이었죠. 다연의 어머니였습니다. 3년간 누워 있다가 기적처럼 회복해 이제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할 정도가 되었죠. 우리 딸 간호사 다시 된 거야?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연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죠.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센터 한쪽 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 무시한 채 돈만 줬다 추락한 건물주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정만수와 오창훈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재산 일부는 법원 판결로
시장 안전시설 개선과 센터 운영비로 쓰이게 되었죠. 저녁 무렵 센터 대기실이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상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다연이 마네킹 앞에 무릎을 꿇고 시범을 보였죠. 가슴 압박은 이렇게 분당 120회 속도로 해야 해요. 깊이는 5cm 정도요. 상인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했죠. 떡집 박 할머니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순대집 아저씨도 손자 생각하며 집중했죠. 교육이 끝날 무렵 다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다연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센터 불을 끄고 나온 다연이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죠. 대신 그녀에겐 더 소중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 다시 돌아온 천직이었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장 위로 햇살이 쏟아졌죠. 상가 건물엔 새 소화기와 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시장,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다연은 센터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포장마차 알바에서 시작해 긴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고요. 때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시장 전경을 비췄습니다. 활기찬 아침 시장의 모습이었죠. 그 한가운데 작지만 든든한 건강센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였죠. 마지막 화면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오해받고 선의가 모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죠. 다연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작은 용기가 기적을 만들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